우리가 지금은 경제력으로 그냥 대무시하고 있는 노스코리아 북한. 그러나 과거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은 북한보다 군사력 경제력 모두 낮았습니다. 6, 70년대 한국군의 전체 전력 수준은 북한군의 50.8%밖에 안 되었고 북한 군수산업 능력도 성장되었어 1970년대 자주포부터 장갑차 잠수정 고속정 함정까지 건조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그때까지도 소총도 자체 제작을 못하고 거의 99%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적으로 너무나 불안했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의 도발은 남북한 분단 이래 사상 최대였는데 침투만 1000건이 넘었고 국지도발만 329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판문점에서 대기 타고 계시던 유엔군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부터 66년까지는 DMZ 충돌이 100건을 넘진 않았는데 1967년 1년에만 423건으로 급증합니다. 게다가 1967년 북한군과 유엔군 사망자만 봐도 1년 만에 어마무시하게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968년 1월 21일에는 그 유명한 청와대 습격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역의 안보 불안은 어마무시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사일을 쏴서 남한까지 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미사일이야 그냥 별것 아니고 그냥 개나 소나 어느 나라든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 하는데 현재야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어 북한이든 남한이든 둘 다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갖추고는 있지만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ICBM만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에 남한은 없는 미사일을 북한이 갖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던 거죠. 당시 남한의 박정희 정부는 넘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한일끼리 쌩까고 있던 것 풀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라고 합니다. 지난 효기심의 지소미아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과거부터 한국도 중요하긴 했지만 일본은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사이 점차 더욱 거지 같아지고 있던 미국과 소련. 미국은 소련과 중국, 북한을 획기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도 필요했고 남한도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무조건 일본이 필요했는데 그 일본의 공산화를 막으려면 우선 북한 아래로 남한이 개겨주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국은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넘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승만 정부부터 입씨름하고 있던 과거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난리쳤던 거죠. 자세한 것은 효기심의 한일 국교 정상화편 저 썸네일 찾아서 보시면 되긴 하는데 당시 박정희 정부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는 정치적 지지율에서는 넘나 자충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오지게 싫어하는데 일본에게 돈 받고 대충 해결하자니 지지율이 당연히 깎일 것이고 한편으로 장기 집권 지지율 오지게 올리려면 경제 성과도 국민에게 보여줘야 했으니 돈도 필요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미국은 주한미군을 굳이 구태여 한국에 너무 많이 주둔시킬 필요 없다면서 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일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당시 빠른 시간 빠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베트남 전쟁이 터집니다. 미국 입장에선 피곤할 일이 또 터지긴 한 건데 한편으로 한국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이 계속해서 간첩 보내고 어그로를 끌었어. 박정희 정부는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조져버리겠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져서 또 전쟁이 터지는 것은 중국과 소련이 개입한 6.25 전쟁이 또 한 번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 또 났어 여러모로 피곤하기 싫었었는데 말이죠. 당시 미국이 얼마나 박정희 정부에 대해 불안해했냐면 당시 주한미국 대사 포터가 국무부에 보낸 비망록을 보면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를 동원해서라도 한국 정부를 제어하는 것을 기대해봐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피곤해 죽겠으니 한반도라도 좀 싸닥션하고 조용히 있기를 바라고 있던 거죠. 그런데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 같은 다른 나라 도와주거나 개입하는 일을 피할 것이고 핵무기로 위협받을 때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 실제 1969년 7월 25일 닉슨은 괌에 가서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에게 너무 의존하여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겪는 이러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71년 2월 6일 주한미군 미7사단 2만여 명을 철수시키고 이 사단은 평택으로 이전됩니다. 1969년 288억 달러였던 미국의 국방비는 1971년 153억 달러로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당시 북한 때문에 넘나 불안했던 남한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 7월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 듣자마자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됩니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가 설립되었죠. 당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핵물리학 박사였던 구상해 박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정일관 총리에게 핵개발 드립을 먼저 얘기했고 197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극비사항이 적힌 메모가 국방과학연구소 핵물리학 박사 구상해 박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73년 4월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한국이 월성 2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캐나다산 중수로로 수입해서 건설하면 면구용 원자로를 1+1으로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당연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이후 1974년 2월 한국 프랑스 원자력 기술 협력 협정도 체결되고 1974년 9월에는 벨기에의 해결료 주기 기술 용역업체 비엔사와 제철일 실험실까지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꼬라지를 미국이 가만 볼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핵무기 1, 2, 3, 4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들 빼고 다른 나라 핵무기 만들어서 좋을 것 없었던 강대국들.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발신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이 수신한 한국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계획 전보문에 따르면 한국이 70년대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미국은 판단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미국 카터 정부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기 전에 핵개발 싸닥셔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싹 다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한국이 그럼 더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핵무기 더 오지게 만들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합니다. 방법을 바꿔서 한국과 거래 중이던 국가들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정부들에게 원자력 기술 한국에 주지 말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결국 캐나다와 칸두형 중수로 4기를 건설하기로 했던 것이 파토가 났고 1976년 1월 프랑스 SGN사가 한국에 짓기로 했던 제철일 공장들도 계약이 취소되었고 1977년 12월 벨기에 비엔사도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일단은 열심히 핵무기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면서 당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이 나가게 되었고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미국에 압력하여 핵개발을 전면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다가 못 만들게 된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퍼거슨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연간 수백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뉴욕타임즈도 한국이 핵탄두 4,300개를 제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 핵무기 제조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가끔 인터넷에 보면 한국도 핵무장하라고 왜 안 하냐고 난리치는 댓글들도 보이기도 하는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만든다고 해도 주변 국가들의 별의별 압력부터 방해 공작까지 다 버텨내면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변 국가들의 수많은 견제를 우리는 버텨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백날 우리가 뭐라든 뭘 만들든 내버려두라고 난리쳐도 그 말 들어줄 국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결코 원하진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했는데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5조 원대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 과학 실험 시대는 현미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혈액의 구조나 나뭇잎의 구조 또는 미생물의 움직임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신기한 과학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세포 움직임 및 구조, 원자들의 화학 결합 구조 등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관찰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최대 700나노미터의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물체는 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작은 세포의 내부를 확인하려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을 내는 빛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물리학이 20세기에 피운 가장 화려한 꽃이라고 하죠. 방사광은 물리학은 물론이고 화학, 의학, 신약 개발, 신소재,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광 가속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연구시설인데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앞서 나갔고
한국이 그 뒤는 독일, 스위스, 영국 및 중국 등 선진국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1988년까지만 해도 방사관 가속기는 우리나라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최첨단 연구시설이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보다는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과학을 포함한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1994년 포항의 3세대 가속기 연구소가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방사광 실험이 시작됐는데요. 연구가 시작되면서 물질의 특성을 밝히고 암세포 구조를 알아내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3세대는 크기가 큰 단백질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부를 보려면 냉동세포를 절단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상태의 세포 내부를 볼 수는 없었죠.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3세대 가속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훨씬 좁은 면적을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4세대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태양보다 1000조배나 밝아 세포막 구조를 분자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노세계를 관찰하는 현미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해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결합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관찰해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3세대와 4세대는 빛의 밝기가 차원이 다르고 전자의 가속 방법도 다릅니다. 4세대의 빛은 3세대보다 100억 배 강력하죠. 여기서 빛은 방사광을 말하는데 전자는 초속 30만 km라는 빛의 속도를 내게 되면서 방사광을 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방사광을 통해 물질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속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세대는 원통형의 관 안에서 전자를 회전시켜 가속시키지만 4세대는 총을 쏘듯이 직접 전자를 쏴 가속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세대에서 핵심 부품은 전자를 발사하는 전자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자총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죠.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쏘는 전자총부터 가속관, 신호 변조기 등 1.1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속관은 강력한 전기를 통해 전자를 빠르게 밀어내는데 내부에는 총 180개의 가속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80개 가속관은 초기에 일본에서 수입했지만 이후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력을 투입했습니다. 부품의 국산화율은 70%, 그리고 모든 설계는 국내에서 진행됐죠. 이로써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 중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핵심 장치를 전부 국산화하면서 5조 원에 이르는 세계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큰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어도 국산화를 달성하지 않으면 항상 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은 말이죠. 방사광 가속기처럼 한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수출도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투 공병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장에서 적이 구축한 지뢰지대나 각종 대전차 장애물을 돌파하려면 공병이 제거해야 하는데 비오듯 쏟아지는 통탄을 무릅쓰고 삽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런 최전방에서 공병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전투 공병 전차입니다. 걸프전이 발발하자 미군은 요새화된 진지를 공략해야 했는데 그런 목적의 장갑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M9 에이스라는 전투 장갑 도저를 운용하고 있었고 이 장갑차를 써먹으려 했지만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방에서 써먹기에는 M9 에이스의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M9 에이스를 써먹지 못하자 부랴부랴 추가 장갑을 덧붙여 그럭저럭 써먹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만족하지 못했던 일선의 요구로 인해 돌격형 공병 전차 개념을 가진 M1 그리즐리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차량은 M1 에이브람스 기반으로 하여 상당한 방어력과 신뢰성을 지녔으며 럼스펠드 장관에 의해 취소되었고 맙니다. 이후 M1 ABV를 미 해병대가 도입하면서 미 육군도 아쉬운 대로 M1 ABV를 주요 전투부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의 코디악, 프랑스의 르클레어, 영국의 트로이잔 전차와 같은 현재의 기준에 맞는 돌격형 전투 공병 전차가 개발돼 배치되었습니다. 전투 공병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전차 차대를 그대로 사용하여 높은 마력과
두태운 장갑을 동시에 얻는다는 것으로 전차의 차대를 그대로 사용한 덕분에 최전방에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상대하는 보병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전차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각종 장비로 구축해 놓은 장애물을 부수고 메우고 파헤치니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또한 비교적 가벼운 차체에 비해 높은 마력은 지형의 영향으로 비교적 자유롭고 작업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든지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고장난 아군 전차를 견인하거나 파괴된 전차나 장애물을 길에서 강인한 힘으로 밀어내서 길을 터준다든지 하는데 탁월한 군한 전차처럼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 공병 전차는 전차이지만 공병 장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계팔을 차체에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삽과 차감기, 집게 등을 교환해서 장착할 수 있으며, 삽질을 할 일이 있으면 삽을 달고, 차감기는 바위나 콘크리트 벽과 장애물을 깨는 용도이며, 집게는 철조망 등을 붙잡고 뜯어버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전면에는 도저 삼날과 지뢰 제거 장비를 교환해서 장착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 전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전자는 적의 참호를 흙더미로 메워버리거나 각종 작업을 할 때 유용하며, 후자는 지뢰지대를 개척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체 후방으로 지뢰지대를 개척한 후에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표식을 살포하여 아군이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의 전투 공병 전차를 살펴보면 독일은 다양한 기동 장비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지난 70년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공병 전차 개발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닥스 AV는 레오파트 1의 차체를 이용한 공병 전차로 도저 블레이드 천공기, 견인바, 내장식, 용접기, 발전기, 굴삭기용 버킷 등을 장비하며 다양한 공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공병 전차를 141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레오파트2 전차를 활용한 코디악 전차가 있는데, 이 공병 전차는 원격 조정식 무전과 연막탄 발사기를 가지고 있으며 공병 장비는 닥스 AV와 같습니다. 영국 또한 독일 못지않게 다양한 공병 장비를 운영했으며, 공병 전차의 경우 센츄리언과 치프템 차체를 이용한 공병 전차를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챌린저2 전차의 차체를 활용한 공병 전차를 개발 배치하였습니다. 테리어 공병 전차는 소형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호력과 몇 가지 업그레이드 중 지뢰 관련 작업식 카메라를 부착해 1km 밖에서도 원격 조정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30톤의重量으로 항공 전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챌린저2의 차체를 바탕으로 제작한 신형 공병 전차인 트로이 전차도 개발에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개발한 K600 공병 전투 전차 개발에 영국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또한 르클레르 배치로 인해서 퇴역하는 AMX-30 전차를 이용한 공병 전차를 개발해 사용하였으며, 르클레르 전차의 차대를 이용한 르클레르 EPB 공병 전차를 66대 도입해 대체할 예정으로 공병 장비의 다양한 능력과 함께 지뢰 제거를 위한 선형 폭약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갑부대를 구소련 시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병용 차량들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계화 부대와 기갑부대를 운영하는 전략이라 다양한 공병 장비의 운영은 필수입니다. 러시아는 T-90 자체를 이용한 IMR-EMA 공병 전차를 운영 중으로 도저 블레이드와 지뢰 제거용 쟁기, 유압 크레인 등이 한 대의 차량에 모두 장착되어 복합적인 공병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도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전면에 설치가 되는데 항상 접힌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전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병 전차는 아닌 지뢰 제거에 특화된 차량이 T-90 차체를 이용하여 마인 롤러를 장착하고 원격 조정으로 컨트롤하는 그러한 모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부족한 국방 예산으로 구형 장비를 용도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병 전차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센츄리온 차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M4 셔먼을 개조한 공병 전차도 운영하였습니다.
센츄리온 전차를 이용한 푸마는 공병 전차 겸 중장갑 APC로 중무장한 공병 전차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공병 전차를 운영하였고 M1A1 에이브람스 차체를 이용해 개발한 공병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뢰지대를 돌격 돌파가 주 임무인 전차입니다. 미클릭 발사기까지 2기를 적재하고 다니며 원격으로 조정도 가능한 전차로 전쟁 경험이 반영된 공병 돌격 전차입니다. 전투 공병 전차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무장인 기관총 1, 2정만 갖춘 종류와 벙커 파괴용 특수 전자포를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주로 토목 공사 및 전차 견인 이것이 주 임무이며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 운영 중인 트로이안 전차가 있습니다. 공병이 벙커나 참호를 폭파하는 임무를 보조하거나 대신하기 위해 고성능 폭약이 가득 찬 포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회전 포탑에 벙커 파괴용 특수 전차포를 장비한 전투 공병 전차이며 토목 공사나 전차 견인은 부수적인 임무로 취급하거나 군한 전차나 장갑 도저가 해당 임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양 모델은 2000년대까지는 공존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토목 공사 및 전차 견인 임무가 더 중요해지고 수량도 많아진 데 반해 강력한 적 진지를 파괴하는 임무는 굳이 전투 공병 전차를 쓰지 않아도 미사일이나 폭격, 일반 전차포를 사용해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되는 전투 공병 전차는 전자의 경우를 위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전차포를 사용해서 대전차 공격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벙커 공격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를 통합하려는 흐름이 있는데 바로 M1 에이브람스의 전투 공병 전차인 M1 ABV 즉 강습 돌파 차량으로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특징으로는 별다를 것이 없는 기존의 대중장갑용 대형과 대구경의 특수 전차포 대신에 미클릭 및 그 발사대를 설치한 것으로 기존의 M9 에이스 같은 공병 대형 장갑 차량도 뒤에 발사대와 발사체가 실린 수레를 달고 다니는 방식으로 좀 더 단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까지는 육군 교리가 남진하는 북한 기계화 부대를 저지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방어 개념이었지 선제 공격으로 북으로 빠르게 밀고 올라간다는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군의 방어지대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전투 공병 차량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운영 경험과 교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한의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미연합군은 기존의 방어적 교리를 집어치우고 현재의 휴전선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수도권의 보호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인민군의 괴멸 및 개성 정도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공병도 지뢰 제거 등의 공세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투 공병 전차의 주력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군도 걸프전 때 M9 에이스의 활약을 지켜본 뒤에 괜찮은 물건이다 싶어 삼성 테크윈을 통해 면허 생산한 KM9 에이스를 20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M9 에이스는 차량 자체는 흠잡을 데 없는 성능이지만 작업자가 차체 상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북한의 소총탄에도 뚫릴 정도로 방어력이 폭망인 수준이라 후방 지원에는 쓸모가 있지만 최전방에 써먹을 수는 없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작전 교리의 변경으로 인해 한국 육군도 전투 공병 차량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한국군은 전투 공병 차량을 개발했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국방 예산이 축소되어 버려 다른 사업에 비해 뒤로 밀려버렸으며 이후 K2 흑표 개발 등으로 2008년이 되어야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K2 흑표 전차 개발 경험이 있는 현대 로템이 개발에 착수하여 2018년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K600으로 명명된 전투 공병 전차는 K1A1의 차체를 기반으로 하였고 기존 M9 에이스를 면허 생산해서 운영했지만 약한 방어력과 작업자 노출로 인한 위험으로 개발이 요구된 전차입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마찬가지의 관계로 K1A1의 차체 기반인 만큼 K1A1과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최전방에서 지뢰 제거 용도로 쓰이는 만큼 대지뢰 방어력이 우수하며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핵심 부위인 차체와 지뢰 제거 쟁기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에는 지뢰 제거 쟁기를 사용해 지면의 흙과 지뢰를 통째로 양쪽으로 퍼내버리며 이렇게 쟁기로 흙을 퍼내면서 전진하면 폭 3.8m 정도의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 감응 지뢰 무력화 장비가 설치되어서 전방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방사해 자기 감응식 지뢰는 멀리서 파괴시켜버립니다. 또한 M9 에이스처럼 미클릭을 운영할 수 있어 지면이 단단하거나 얼어붙었을 때 사용하면 지면을 폭파시킨 후 박살내서 지뢰 제거 쟁기로 확실하게 지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 후방에는 양쪽으로 개척된 통로를 표시하는 장비가 있는데 공합으로 말뚝을 지면에 발사해 박는 방식으로 몇 미터 간격으로 설정해서 K600이 지나간 자리에 표식을 남겨 뒤따라오는 아군 차량이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체 전방에는 강력한 굴절팔이 있으며 굴삭기처럼 버킷 작업이나 차감기를 부착해 장애물도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K600은 외형이 K1 군환 전차와 흡사하고 버킷과 공병 전차용 전기를 빼면 모양도 비슷합니다. K600의 차체 베이스가 K1A1이기 때문에 K1이 베이스인 군환 전차와 비교하면 역할이 다른 모델입니다. 한국의 작계는 공세 작전으로 전환되고 제7 기갑 군단의 빠른 북진과 적진을 돌파, 최단 시간 내에 북중 국경으로 내달릴 작전 계획 아래 전투 공병 전차에 보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영국의 선진 핵심 부품을 채용해 70여 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일반 전차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기에 생각보다 많은 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전력화되면 세계에서도 탑에 드는 제7 기갑 군단이 비호와 같이 북을 가로질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내달릴 것으로 전투 공병 전차가 최전방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